자, 시장의 힌트를 한번 얻어봅니다. 데일리 힌트. IBK 투자증권 박근형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반갑습니다. 웬일로 하트를 그렇게? 아니 이제 방송 준비하다가 그 댓글을 잠깐 그냥 준비 중에 봤는데 누가 네. 한 분이 하트 한번 날려주세요 이렇게 올렸더라고. 그래서 네. 이제 카메라를 보고 한번 드렸는데 네. 이렇게 반응이 있을 줄이야. 네. 네. 감사합니다. 연말에 훈훈하네요. 그러니까. 아, 연말에 진짜 훈훈합니다.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좀. 날이 추우니까 마음이라도 따뜻하게 이렇게 네, 하트를 그러니까 내. 이제 진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만 계속 들어요. 이게 보고 계신 분들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3, 40분 정도 수준의 시간인데 주어진 시간 동안 진짜 좋은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또 준비를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렇습니다. 내년 목표는 동접 몇 명입니까? 어떤 종접? 동접 요 저희요? 네, 데일리 힌트. 저희 동접 2만 이상은 가야죠. 2만 이상. 네. 아, 쉽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쉽지 않은데 네. 목표는 두고 가야 됩니다. 아, 네. 목표는 2만 명으로 갑니다. 2만 명 한번 가보시죠. 자, 말씀하시는 순간 JT 달려라 꼴째님께서 일본에 계신가 보네요. 네. 재패니즈 옌으로 3,200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32,000원 정도 되네. 네, 저희 도쿄 쿤누님이라고 또 따뜻한 커피 마시라고 아, 저희 일본의 맞네요. 오랜 우리 아주 든든한 쿤누님께서 보내주신 응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2,000원. 3명이니까 커피 마실 돈 만- 충분합니다. 2,000엔 떼고 만 원씩. 이거 원래 여기 플랫폼이 가져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요? 네. 아쉽네. 저희- 마음입니다. 네, 마음. 저희 출연자는 못 가져갑니다. 아, 그래요? 마음이죠. 네. 요것도 새해에는 제도 개선 제가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아, 이거 혜선님이 그 아이디로 봐서는 여성분인 것 같은데 네. 박근혜 부장님은 사랑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동향부터 먼저 짚어주신다면요. 네, 코스피는 약 16포인트 수준 하락 출발을 보였는데요. 저는 미국 증시가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어제 저희 방송 중에 매형캐님께서 이제 이거 완전 이제 달리나요 막 했을 때 저는 빠질 것 같다 말씀드렸는데 네. 역시 조금 이제 경계를 해야 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이크론이 이제 정규장에서 좀 많이 빠졌었잖아요. 근데 이제 시간에서 4%대 급등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이 긍정적인 가이던스를 내놓으면서 시간에서 이제 급등을 했고 삼성전자 등의 뭐 출발 시점에 낙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좀 다행인 거죠. 거기다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주 관련된 쪽에서 결국은 뭐 퀄리타스 반도체, 네페스, 하나머티리얼즈, 두산테스나 이오테크닉스, TSK, 한솔케미칼 등의 소부장들도 일단 강세를 보인 겁니다. 홍해 리스크가 여전히 부각되면서 해운주가 강세 출발했는데 물론 이제 종가는 좀 오늘 빠졌습니다. 꽤 많이 빠졌는데요. 아침 나절에는 이제 해운주가 강세 출발을 했고요. 할인그룹주라든지 엔젤산업 그리고 자동차와 부품주, 화장품과 STO, 방산 등이 오전장에는 일단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기아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코스피 200 순매수 전환했고요. 코스닥에서는 LNF나 포스코 퓨처엠 등 일부 2차전지 양극재 관련주들이 오전에 반등을 주기도 했습니다. 한편 12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이 1년 전보다 13% 상승, 그리고 반도체가 이 중에서 19.2%, 그리고 자동차가 27.7% 증가했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네. 9시 40분경에 삼성전자가 상승 전환하면서 잠시 52주 신고가 경신하기도 했고요. 반도체 소부장 반도체가 이제 두드러졌는데 종가 기준으로도 지금 삼성전자가 52주 신고가를 일단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10시 30분경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이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완화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개인 수급이 유입됐는데 일단 시장 반응은 생각보다 좀 덤덤했고요. 오히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시장이 낙폭이 확대되기도 했습니다. 개인들이 들어오니까 거기다가 외국인들이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 반영 인식도 좀 됐고 기준일에 대해서 다소 좀 이제 말들이 설왕설래했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뭐 내년 1월 1일부터 뭐 적용이 된다. 그래서 올해 적용 안 되는 거냐 이거에 대한 약간 논란이 있었는데 뭐 크게 문제 없이 그대로 적용되는 걸로 시장은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미중 관세 관련된 갈등 조짐도 경계 요인이었는데 미국 쪽에서 중국산 전기차나 배터리, 태양광 관세 인상 검토 소식이 들리면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이슈도 좀 우려가 나온 겁니다. 어쩌면 뭐 갈등이 이제 일단 이야기되면 이게 부각이 되면 시장이 별로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갑자기 그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좀 경계되는 요신이 있었고요. 다만 2시 40분 이후에 주가유주 선물 반등과 함께 외국인들이 양시장 현물 순매수 전환이 이루어졌고 삼성전자는 역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52주 신고가 경신 마감했습니다.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 전기전자 집중 매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에서는 제약 반도체,
게임과 2차 전지 일부를 매수가 들어왔고 기관은 코스피에서 운수 창구와 금융, 의약품을 매수했고 코스닥에서는 일부 게임 외에는 대부분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기다리던 호재들이 대부분 노출된 거 아니냐 이런 판단들이 좀 많았던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단기 과열 구간으로 좀 접어든 면도 있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거나 약간의 조정 국면도 올 수는 있는 구간입니다. 투자자 일부는 뭐 추가 호재가 별로 이제 남은 게 별로 없다라는 생각도 좀 인식이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외국인 선물 누적, 이 매수 누적도 다소 좀 많이 이제 과도하게 좀 누적돼 있다 이런 면도 좀 쉬어갈 수 있는 뭐 빌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양도세 이슈로 과하게 하락한 일부 종목군 이쪽 중심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거의 다 재료가 나온 거예요? 대주주 양도세. 그렇죠. 사실 연말에 수급에 대한 기대감들이 가격에 반영되었고 그리고 사실 지금 장은 호재가 있는 종목들이 민감하게 많이 튀어올라 있잖아요. 미국장이 워낙 좋았으니까. 그러니까 뭐 악재가 있다기보다는 지금은 이제 정상적인 수준 차익실현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구간이 아닐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네. 부장님도요? 네, 뭐 일단 뭐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는 워낙 질질 끌어가지고 사실 뭐 사이다 김 빠지듯이 빠져버려가지고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면이 분명히 있는데 이제 오늘 되게 이제 그 기준일에 대한 이슈 때문에 사실 뭐 이게 올해 하는 게 맞는 거냐, 내년부터냐 뭐 이런 이슈가 있었지만 일단 올해부터 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사들어오니까 거기다가 외국인들이 팔아버렸거든요. 그래서 쭉 밀렸어요. 주가 지수도 선물이 쫙 밀리는 장중의 모습이 보였는데 이제 세시가 좀 다가오면서 막판에 이제 다시 선물을 좀 끌어올리면서 지수는 다시 올라왔는데 그래도 수급이 대부분 이제 개인들도 좀 약간 주춤을 하면서 뭐 삼성전자 등을 포함한 반도체 쪽에 역시나 포커스가 굉장히 맞춰지는 하루였다 볼 수 있고 상승 탄력폭은 아무래도 이제 최근보다는 조금 둔화되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로 가보죠. 마이크론 실적 잘 나왔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오늘의 뭐 큰 핵심은 마이크론 쪽의 실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적 발표가 좀 긍정적인 요인이었고요.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 전망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바닥론을 다시 마이크론이 재확인시켜줬고 마이크론이 스타트를 상당히 좀 잘 끊었기 때문에 아마 반도체 관련 섹터들에 관련된 분위기가 좀 더 긍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HBSP라든지 엑시콘, 테크윈, 이오테크닉스, 한솔케미칼, 뭐 제주반도체, 퀄리타스 반도체 이런 종목들도 좋았고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라든지 네페스, 솔브레인, TCK 등등 중소형 소부장들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엄블레라 리서치 쪽에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 사진을 좀 띄워주세요. 네, 첫 번째 사진을 띄워주시면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마이크론이 이제 띄워준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장기 상승 사이클에 아주 초기 구간에 와 있다. 그리고 생성형 AI가 이 사이클을 이끌 것이다. 마이크론 이야기를 했고 네. 캘린더 기준 24년 내내 가격 흐름은 계속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내년은 마진과 재무적 상황 모두가 개선될 것이고 아마 산업 전체적으로 25년도에는 TAM 그러니까 총시장 규모의 25년도에 최고점을 기록할 것으로 본다라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HBM은 수요에 발맞추기 위해서 필수적인 투자를 진행했는데 24년에 우리가 투자하려는 HBM 공급 부분은 이미 솔드아웃 됐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완판됐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본다면은 엔비디아를 포함한 엔드 유저들의 부분들이 결국은 마이크론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어느 정도 계약이 끝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HBM 쪽이 상당히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사진 보시면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엔드 유저들의 재고 상황인데 PC와 모바일 전장 부분의 재고 상황은 거의 정상 재고 수준까지 복귀했다는 거고요. 데이터 센터 고객들의 재고 레벨은 개선되는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 이미 정상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재고 수준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정상이 되면 내년 2분기 정도부터는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 수요단의 분위기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메리츠증권에서 좀 좋은 이야기를 코멘트를 해서 오늘 이제 마이크론과 관련된 실적과 관련해서 코멘트가 여러 군데서 나왔는데 저는 오늘 메리츠증권에서 이야기한 게 상당히 좀 눈에 들어와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에 세 가지 키워드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 선수금을 받는다는 거, 마이크론 쪽에서. 두 번째, 의도적으로 출하를 제약한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HBM의 완판. 이 세 가지로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수금 6억 달러를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최첨단 메모리 제품에 대해서 6억 달러 가량의 선수금을 수출했다고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최근에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쪽으로부터 결국은 HBM 기반 선수금을 수출했다는 보도를 비춰보면 유사한 성격의 계약이 마이크론 쪽도 이제 성사가 될 것으로 추정을 한다는 거고요. 결국은 뭐 메모리 업체들이 향후에도 ROIC가 담보되지 않은 투자에 대해서 손익 확정 조건 또는 선수금 등 재무 보조를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결국 이 부분이 뭐냐면 판매자 우위 시장으로 전환이 점차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의도적 출하 제한인데 마이크론이 내년 2분기에 출하량이 역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실적 개선 가이던스가 물량보다는 판가 상승 효과에 기반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최근에 디램뿐만 아니라 낸드 역시도 대규모 물량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이클 저점에서 재고 확보에 나서는 업체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판가 상승 가시성이 확보된 메모리 업체 입장에서는 출하 지연이 오히려 향후에 더 높은 매출로 연결될 수 있다는 환경이 조성됐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HBM 완판 언급인데요. 결국은 이제 HBM3E가 24년 하반기 중심으로 판매가 증가될 것인데 사실상 솔드아웃 됐다 언급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이닉스의 올해 3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이제 유사한 발표가 접했고 그다음에 엔비디아 등의 HBM 수요자들이 SK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HBM 캐파 확보가 끝났다라고 의미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그 메리츠 증권에서도 채널의 일부 채널 체크를 했을 때 메리츠 증권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삼성전자 역시 최근 뒤늦게 엔비디아 향 HBM 계약이 드디어 성공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렇게 메리츠 증권에서 리포트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지만 HBM3E에 대해서는 삼성 측에서는 상대적으로 비교 요리의 상황이고 메탈 공정 추가 등의 비용 증가 요인들이 일부 좀 수반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조금 삼성전자가 조금 늦어지는 부분 그리고 약간의 비용 부분 때문에 조금 여리에 있는 부분을 언급을 하게 했습니다만 그래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엔비디아 쪽에 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삼성전자 쪽에 기회는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하이닉스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기술적인 진보를 더 하겠지만 여태껏 삼성전자가 못 들어갔던 상황이기 때문에 전자 쪽에 점수가 조금 더 주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아무래도 내년도에는 HBM 공급이나 경쟁력 지여 등은 그대로 변화되지 않는 가운데 구글이나 AMD 등의 다양한 고객사가 25년, 26년까지도 전반적인 HBM 캐파 확보가 좀 더 경쟁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뭐 이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캐시 스퀴즈 업사이클이 지속된다. 이게 결국은 내년 2분기 정도에 극대화되면서 실적당 관련해서 굉장히 좋아질 수 있고 주가들이 움직일 수 있는데 결국은 주가 동행성을 가진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소재 업종에 대해서도 투자 수익이 2분기부터는 극대화될 수 있다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관련해서는 HBM 특화 장비 업체라든지 오사트 등의 후공정 업체들에 관련해서도 수혜가 가능하다고 봤고요. 결국은 이제 SK 하이닉스가 퓨어 플레이로서는 결국은 대장주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전자보다는 조금 더 앞서간다는 이야기는 결국 했지만 삼성전자가 2분기 이후부터는 상당히 좋아질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HBM 특화 장비 업체라든지 후공정 업체까지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이건 굉장히 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잘 집어준 리포트 같아요. 네. 자, 그다음 사진 보이시면은 이제 20일까지 수출 지표인데요. 반도체 수출액 잠정치를 보면 D램 같은 경우는 전월비 7% 상승했고요. D램 모듈은 전월비 116%나 성장했고 그다음에 낸드도 전월비 17% 그리고 MCP도 전월비 35% 그리고 SSD도 전월비 5% 성장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지금 성장 국면으로 접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출 지표가 상당히 좋은 국면으로 일단 가고 있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마지막 사진 띄워주시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마이크론 목표 주가를 $100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이슈들이 계속 나오면서 역시 반도체 쪽에 조금 포커스가 시장에서 집중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대한 저 정도의 긍정적인 가이드라는 사실 국내 입장에 굉장히 좋은 호재인 거고 그리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포텐셜에 대해서 기대감을 좀 가질 만한 부분인 것 같고요. 저도 실제로 반도체 섹터 애널리스트들 많이 만나지만 많이들 얘기한 게 긍정적인 펀더멘탈 개선 대비해서 주가가 먼저 치고 나간 건 있지만 롱텀하게 좋은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기존의 고점 벗길 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다는 얘기들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아마도 내년에 만약 마이크론의 가이드대로 우리 기대보다 좀 더 업황이 좋아진다면 생각보다 상당히 강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많이 설렘을 줬던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으로 가볼까요? 해운, 우리 그 엄경아 위원님이시죠? 네. 연구위원님. 요런 멘트를 써서 요게 지금 뭐 투자자들 혹은 시청자들 사이에서도 코멘트가 좀 됐나 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뭐 아까 제가 서두에 오늘 이제 장 흐름을 말씀드렸을 때 장 초반에는 해운주가 굉장히 좋았었어요. 근데 이제 장 후반에는 좀 급락한 종목도 꽤 나왔고 대부분 해운주들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자, 이제 엄경화 연구원의 리포트를 한번 제가 띄워 드릴 텐데 이게 보시면 빨갛게 줄쳐진 부분이 사실은 오늘 굉장히 핫 이슈가 됐죠. 제가 공식적인 리포트에서 이런 언급은 저는 처음 보는 것 저 같습니다. 주민 한번 해주실래요? 예. 그래서 제가 20년 넘게 이 증권업을 일을 하고 있는데 리포트에서 필자는 경영자가 아니고 애널리스트 나부랭이 일반인이다 이러면서 상당히 좀 경황된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어떤 마인드였는지 어떤 마음으로 썼는지가 좀 궁금하긴 해요. 개인적으로 어떤 마인드였는지 좀 궁금을 합니다만 리포트에서 이렇게 표현한 것은 사실 굉장히 좀 이례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경영자는 미래를 보는 사람인데 나는 경영자가 아니라 애널리스트 나부랭이 일반인이니까 커버를 중단한다. 그러니까 뭔가 좀 답답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대해서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뭔가 분석 평가를 하고 싶은데 이번에 이 딜에 대해서 조금 본인이 생각했을 때 좀 답답한 어떤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리포트에 이렇게 쓰니까 이게 좀 저도 보고 저는 이게 약간 놀라긴 했어요. 어때요? 본 적 있어요? 낯선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좀 고민이 많았든지 어떤 마인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뭐 알 수 없죠. 본인이 아니면 우리가 이제 추정할 수는 없는데 아무튼 한 번은 듣고 싶습니다.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됐는지 듣고 곧 싶은데. 모셔볼게요 저희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엄경화 연구원께서 이제 해양진흥공사와 그다음에 산업은행이 HMM 경영권 매각 우선 협상 대상자로 이제 페노션과 JKL 컨소시엄을 선정했고 뭐 협상을 거쳐서 24년 상반기 중에 거래를 종료할 것이다 리포트를 썼는데 이번 계약 때문에 페노션의 명확한 주주가치 희석 비율을 알 수 없음을 감안해서 페노션에 대한 커버리지를 중단한다고 밝힌 거죠. 그러니까 사실 보면 시가총액 대비 지금 그 뭐라 그럴까 유상증자 금액 자체가 뭐 시장에서는 3조 원 정도까지 지금 기사가 추정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그렇게 이제 확실하게 나온 건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이거 시가총액보다 훨씬 넘는 이 유상증자를 뭔가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답답한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현실화됐을 때.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페노션에 대한 커버리지 중단한다고 밝혔고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지 않은 주당 가치로 매각 처분을 좀 확정지은 HMM의 투자 매력도도 반감됐다라고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적정 가치를 15,000원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주가가 거의 2만 원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게 뭐 거의 파라는 이야기를 이제 한 거죠. 그래서 네. 결국 하락 여력이 10% 이상 확대됐기 때문에 투자에게는 매도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인수주체의 장기 계획상 글로벌 상위 5위의 선사로 커지기 위해서는 2.8%에 불과한 선대 점유율을 현재 몸집의 3배 이상으로 불려야 한다는 주장을 했고 해당 선박기재 투자에만 20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어떤 배당 투자 매력 또한 현 주가 수준에서 크게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좀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리포트가 다소 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HMM이 급락세를 이제 결국은 종가 무렵에 했고요. 그다음에 대한해운이나 뭐 일부 해운주들도 주가들이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는데 근데 이제 결국은 뭐 최근에 해운 테마는 예멘 후티 반군 홍해 위협 속에 뭐 물류 대란 이슈가 좀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그러면 오늘도 낮까지 이야기됐던 그 해운 쪽에 관련된 현실은 어떠냐 이걸 좀 제가 살펴봤는데 네. 자, 첫 번째 사진 띄워주시면 이게 올바른이라는 플랫폼에서 사진을 띄워준 걸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인용을 해왔는데 이게 관련된 자료, 해외 쪽의 자료인데 이 보시면 녹색으로 이렇게 화살표처럼 보이는 게 이제 선박들 움직임이거든요. 중간에 보면 아직도 홍해 쪽으로 지나가고 있는 배들이 보이기는 합니다. 중간중간에. 근데 오른쪽 보세요. 아래쪽으로 아예 그냥 돌아서 가는 배들도 꽤 많아요. 아래쪽으로 삥 돌아가는 배들이 상당히 많이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거고요. 홍해 리스크는 지금 대부분 다 컨테이너선에 훨씬 집중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집중되고 있는데 자,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수에즈 관련된 해운 관련해서 지금 흐름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빨갛게 이렇게 돌아가는 게 꽤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 보면 이런 배들이 어디에 있느냐? 대부분 컨테이너선들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는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보면 현재 그 오퍼레이션 프로스페러티 가디언이라 해가지고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홍해 안보를 위한 다국적 안보 구상인
번영의 수호자 작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Operation Prosperity Guardian이라는 작전인데 다소 이거에 대해서 시장에서 회의적인 반응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기존의 홍해 안보 부대는 39개국이 협력 중인데 이번 작전에는 10개국 정도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뭐 이탈리아, 그다음에 스페인, 네덜란드, 노르웨이, 바레인, 뭐 세이셸 이런 쪽이 들어가 있는데 이 순찰 확장 외에 어떤 것을 할지 그리고 호송대 배치에 얼마나 걸릴지에 대한 세부 정보가 아예 현재 없는 상태고 모든 선박에 대한 군사 호위가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합군이 후티 진지에 만약에 보복 공격을 해버리면 항로 이용 자체 가능성이 더 낮아질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작전에 대해서 상당히 좀 회의적이라는 거죠. 시장에서 네.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유조선은 BP가 친서방이기 때문에 우회를 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항로 쪽으로 좀 수에즈 운하 쪽으로 안 들어가고 BP는 완전히 이제 우회를 하고 있는데 홍해를 지나가는 탱커선 60%가 실제로는 러시아에서 출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이 인도받는 주체가 비EU라든지 비서방권이기 때문에 바다를 오염시킬 리스크 때문에 상당히 중단될 가능성이 낮다. 그러니까 결국은 탱커선들은 문제없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왜냐하면 러시아에서 나가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가는 쪽 목적도 EU가 아니고 서방권도 아니기 때문에 이걸 공격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쪽으로 중단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간다는 거. 그러니까 유조선에 대한 영향은 별로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 유가가 튀어오르지 않는 거예요. 크게 튀어오르지 않는다고 분석이 되는 거고요. 다만 대부분 다 보면 이 벌크 화물이나 탱커선은 희망봉으로 우회 중이긴 한데 실질적으로는 컨테이너선의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 주요 컨테이너사가 오퍼레이션 프로퍼러시티 가디언 그러니까 이 부분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홍해를 건너기를 포기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어제 확인된 바로는 한 척을 제외한 모든 8,000TEU급 이상의 컨테이너선이 모두가 바브 엘 만데브 해협에서 출발했는데 대부분 다 보면 이걸 뭐냐면 홍해를 건너기를 포기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니까 컨테이너선에 이게 굉장히 집중되고 있다는 거죠. 돌아가는 게. 그러니까 탱커선이나 유조선은 크게 반영을 하고 있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봐야 되는데 이 다음 사진 보이세요. 오늘 이야기입니다. 이게 오늘 이게 이제 상해 컨테이너선 관련된 지수잖아요. 네. 이게 SCFI인데 유럽선 관련해서 선물 계약이 3일 연속 오늘도 상한가에 또 치솟았습니다. 그러니까 4거래일 누적으로 40% 선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지금 컨테이너선 지수는 역시 계속적으로 오른다. 네, 급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는 오늘 올랐다가 빠지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이 관련된 지수들은 선물들은 상한가로 급등세가 아직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단기로 정말 끝날 수 있을지 아니면 아직까지도 컨테이너 쪽의 우려가 여전히 이제 잔존을 하고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 뭔가 이슈가 혼재되어 있으면 해운주 투자하기 되게 어렵지 않아요? 난이도가 되게 높은 투자예요, 사실 해운주. 아, 해운주가? 네. 왜요?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하는 매력은 뭐예요? 튀면 많이 줘요? 변동성이 크니까 방향을 잘 맞았을 땐 기대 수익률이 좀 높긴 하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예측하기가 되게 어려서 전 해운주 경험이 사실 좋은 경험보다는 좀 힘들었던 경험이 더 많긴 합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까, 부장님? 네, 아무래도 이제 실적이 부러질 때는 엄청나게 부러지고요. 근데 엄청나게. 이건 이제 지금 이 예멘 쪽에 관련된 어떤 공격 때문에 나온 이슈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이제 지금의 이번 이슈는 이제 해운주에 대한 투자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물류 대란을 통한 뭐 여러 가지 인플레 압력이라든지 예전에 이제 우리가 한번 겪어봤던 네. 그런 것으로 번질 것에 대한 우려가 사실 좀 더 클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뭐 아까 탱커선이나 뭐 다른 유조선 관련된 쪽은 지금 뭐 러시아발 출발이 많고 서구권 쪽이 가는 쪽이 별로 없기 때문에 공격을 별로 안 할 것이다 보는 것 같고 이쪽도 보면 공격 자체도 이제 유조선이 터지면 이제 뭐 바다의 오염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타겟을 잡고 있지 않는 걸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컨테이너선 목적으로 되게 뭐 공격이 좀 많이 이루어질 것 같다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네. 조금 이제 별개로 봐야 되는 거고 다행히 유조선 공격이 없으면 유가가 튀지 않는 그런 건 좀 다행인 거죠. 근데 이제 컨테이너선 관련된 지수는 아까 보셨지만 주가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오늘 낮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상해 컨테이너 지수는 선물이 급등세가 보면서 상한가 또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컨테이너선 관련 쪽은 뭔가 지금 아직은 뭐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거 있어서는 조금 우리가 아직은 변동성이 좀 남아있다 봐야 되는데 근데 매매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죠. 아까 뭐 엄경화 연구원께서 이제 리포트를 쓴 것처럼 상당히 좀 분위기 자체로서는 이번에 매각 딜 관련해서는 조금 쉽지 않은 이제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머리가 아픈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하락한 쪽으로 2차 전지를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지난밤에 이제 최근에 지수 강세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 일부 나오면서 미국장도 조정을 받았는데 대형 기술주뿐만 아니라 뭐 테슬라도 약 4% 가까이 주가가 빠지기도 했는데 뭐 직원에 대한 보상 주식을 뭐 올해 처음으로 중단한다 소식도 약간 악재로 이야기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국내 뭐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뭐 에코프로 그룹이 오늘 꽤 많이 빠졌는데 네. 이슈가 있었죠. 11월 수출액 관련된 지표가 나오면서 좀 좋지 못했습니다. 한화투자증권의 리포트를 제가 좀 발췌를 해봤는데 사진을 띄워주시면 양극재 수출액 추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출 가격이나 수출량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이게 보이는데 좀 설명을 드리면 11월 양극재 수출량은 2021년 11월 이후에 최저치입니다. 거의 2년 만에 최저치까지 빠졌고요. 4분기 양극재 실적은 아마 컨센서스를 대폭 하회할 것으로 하나투자증권에서는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굉장히 안 좋을 거라 보는 거예요. 4분기에. 11월 국내 양극재 수출과 수출량은 수출액 같은 경우는 6억 2천만 달러. 그러니까 전월비 10월 달로부터도 12.4% 하락했고요. 그다음에 수출량은 16,000톤으로 전월비 10.6%나 하락했습니다. 양극재 수출 가격은 킬로그램당 38.2달러, 전월비 2% 하락했고 12월 잠정치 기준으로도 킬로그램당 35달러로 전월비 8% 또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 분기로 보면은 QOQ로 아마 4분기에 10에서 15%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고 내년 1분기에도 추가적으로 5에서 10%더 빠질 거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계속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이 상당히 좀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이 일단 받쳐주지 못하는 게 1분기까지도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월부터 11월까지 누적의 양국재 수출액이 13억 3천만 달러로 그렇죠. 전반적으로 1조 8천억 정도 기준인데 전체적으로 평균 성장률을 유지하면 4분기에는 양극재 수출액이 18억 7천만 달러, 약 2조 5천억 수준입니다. 그래서 양극재 업체들의 4분기 합산 매출액 컨센서스는 4조 3천억 정도 수준인데 4분기 양극재 업체들의 매출액은 컨센서스를 대폭 하회할 것으로 일단 하나투자증권에서는 오늘 커멘트를 리포트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컨센서스가 4조 3천억 원 수준인데 지금 보니까 한 2조 5천억 원 정도 할 것 같다. 네. 뭐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으로 보는 그렇네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우려스러운 게 있다는 거고요. 많이 빠지긴 했지만 일단 실적이 우려스러우니까 주가 반응을 못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수요 감소 대비로도 양극재 Q 물량의 하락이 더 큰 폭으로 나타났다 봤고요. 그다음에 고객사 같은 경우는 뭐 가격이 1분기까지 빠질 거로 보이니까 빨리 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고 소진도 먼저 시작을 하면서 일단 물량을 빨리 안 사주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Q의 어떤 물량의 하락폭이 좀 더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금 뭐 NCM 그 양극재 수출량을 보면 22년 1월 집계 이래 최저치인데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의 유럽향 출하가 예상보다 더 부진하다 이게 봤고요. 다만 이제 NCA 양극재 수출량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 8월과 유사한 수준이기 때문에 NCA 양극재는 상당히 좀 견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는 것 같고 이 부분은 삼성 SDI향 출하가 상대적으로 견조하다. 그러니까 SDI 쪽은 상당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특히 이제 전남 광양에서 NCA 양극재 수출이 집계가 이제 시작됐고요.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출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초 포스코 퓨처엠과 삼성 SDI의 NCA 양극재 공급 계약에 따른 출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괜찮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양극재 업종 주가는 많이 빠졌다가 오히려 50에서 70% 정도 반등한 종목도 꽤 있는데 근래 부정적인 이슈 포드 F150 감산이라든지 테슬라 모델 IRA 보조금 대상 제외 독일의 전기차 보조금 조기 중단 이런 것도 불구하고 주가가 일부 좀 올라왔다. 그거는 이제 금리가 좀 빠질 것으로 보는 것 같고 리튬 선물 가격의 반등세가 사실 나왔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주가가 좀 반등이 나왔는데 리튬 가격은 캐시 코스트 그러니까 톤당 중국 기준으로 한 8만에서 10만 위안 정도로 바닥을 보기 때문에 바닥을 다지는 모습인데 근데 여전히 업황은 좀 부진하고 전기차 수요 전망치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리튬 선물 가격이 반등을 하긴 했지만 현물가 가격이 바닥 수준이라 아직까지는 양극재 업종의 주가가 강세로 이어지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이게 봤고요. 내년에 우려 대비 견조한 수요가 확인될 때 주가가 좀 움직일 것이다 봤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하나증권에서도 오늘 관련해서 이야기 있는데 이 올해 하반기 양극재 수출 감소를 글로벌 배터리 수요 부진으로 해석하기엔 좀 무리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글로벌 배터리 수요는 상당히 견조하게 지금 지표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표로 본다면 글로벌 배터리 출하량은 7월에 약 56.7기가와트시였고요. 8월에는 64.3기가와트시 그리고 9월에는 68.6기가와트시 10월에는 65.9기가와트시 그러니까 상당히 좀 글로벌 배터리 수요는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 한국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이 소폭 하락세라는 것이 부정적이었다. 국내 셀메이커 3사 합산 MS는 7월에 22.5%에서 8월에 22.8%, 9월에 21.6%, 10월에 18.9%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CATL이나 비아드 등의 중국 셀메이커의 시장 영향력이 확대되는 과정, 유럽 쪽에서 꽤 많이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한국 배터리 밸류 체인의 전반적인 Q의 성장세가 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 좀 포착되고 있는데, 그러나 다만 리튬 가격 하락 기울기가 완만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양극재 판가의 추가적인 하락세는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고요. 결국은 국내 양극재 기업들의 실적 방향성은 Q, 물량의 흐름에 달려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좋아지려면 내년 1, 2분기 좀 지날 때까지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시장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사진 보시면은 중국의 탄산리튬 가격이 오늘자 가격입니다. 톤당 10만 2,500위안입니다. 결국은 10만 위안도 지금 위협하고 있는 까지 빠지고 있거든요. 신저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현물가입니다. 현물가. 과거에 이제 선물 가격은 9만 위안이 깨졌다가 올라왔거든요. 근데 지금 현물가는 10만 위안도 조금 위협한 쪽으로 반등세가 거의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하락폭은 굉장히 지금 크지 않게 뭐 어느 정도 좀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반등이 아예 현물가도 안 나온다는 점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서는 또 뭐 이것저것 할 얘기 많겠지만 2차 전지는 일단은 또 내년을 기약하면서 좀 지켜봐야겠죠. 자, 그러면은 한 1분 정도 요거 빠르게 한번 갈 수 있을까요? 아, 예, 뭐 이건 뭐 거의 테마성이긴 하지만 네. 핑크퐁 관련해서 이제 IPO 가능성이 제기가 됐고요. 아기상어. 예, 그렇죠. 그래서 뭐 내년 상반기 정도에 예심 친구에 나올 것이다. 어제도 같은 경우는 그 뭐죠, 토스 IPO 뭐 가능성 때문에 관련주가 네네. 또 움직이기도 했고, 오늘은 핑크퐁 관련된 주가 IPO 때문에 좀 올랐는데, 근데 이제 사실 올해 3분기에 더 핑크퐁 컴퍼니가 매출액이 664억 원에 영업 손실이 55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기에 이제 투자 유치 과정에서 굉장히 높은 조단위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실적이 안 나오면 뭐 계획을 변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였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그 말고도 우리가 뭐 오아시스뿐만 아니라 뭐 다른 종목들 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도 사실은 뭐 상당히 좀 조단위로 많이 받고는 있지만, 투자를 받았지만은 실적이 안 나오고 적자가 나오니까 계속 상장이 안 되고 연장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상속 증여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됐는데, 이거는 이제 뭐 엔젤 산업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 원까지 비과세로 물려줄 수 있지만, 앞으로는 혼인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2년씩 총 4년 내에 부모가 자녀에게 추가로 1억 원을 비과세 증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자녀는 부모나 조부모에게 1인당 1억 5천만 원까지 물려받아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양가를 합산하면 비과세 한도가 최대 3억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쨌든 약간의 어떤 뭐 엔젤 산업 쪽에는 좀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약간의 뭐 토박스 코리아나 캐리소프트 등등과 같은 종목들이 주가가 좀 움직였다 볼 수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 3프로가 또 연말인데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종가 맞추기 이벤트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월 26일까지 3프로웹에 들어가시면 종가 맞추기 이벤트가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종가를 정확하게 맞추신 분은, 이거 소수점까지 맞춰야 됩니까? 딱 숫자만 맞추면 되겠죠? 숫자 맞추면 되죠. 숫자. 코스닥, 코스피 종가를 정확하게 맞추신 분은 멤버십 이용권 1년, 3프로의 모든 강의 무제한 수강권 1년, 그리고 정확하게 맞춘 분이 없으면 근사치를 맞춘 분들 20분께 치킨과 케이크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프로 앱이 켜자마자 바로 튀어나오니까 이거 하실 수가 있고요. 12월 26일까지라고 하니까 얼른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도 앱 켜셔서 입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종가 2628. 2628. 부장님은요? 2647. 야. 2647. 전 2635 가겠습니다. 2635. 오케이. 우리는 뭐 맞춰도 어차피 안 주는데요. 의미가 없죠. 한번 가이드라인을 드려봤습니다. 자, 요거 이벤트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데일리 힌트 우리 박근형 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형 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